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종입니다. 2021학년도 전공체육 임용고시 시험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그 힘든 여건 속에서 끝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시험을 보지 못했던 선생님들 참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학원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잃어버린 1년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전공체육 기출문제를 저는 시험 당일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수강생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통화를 할 때 좀 쉬웠다 이런 느낌이었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보다는 약간 어려웠지만 그렇게 아주 눈에 띄게 어렵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라는 게 시험 직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시험 직후에. 그리고 카톡으로 받은 그 시험지를 통해서 이제 제 서재문을 닫고 저도 풀어봤어요. 여러분들과 최대한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었는데 부담이 더 크더라고요. 저도 강사이기 때문에 또 쉽다고 하니 더 잘해야겠다, 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뭐 몇몇 문제들은 막힘없이 잘 풀었고 또 몇몇 문제들은 또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다 풀고 나서 느낌은 정말 비슷하게 쉽게 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작년 대비 그래도 좀 커트라인이 한 1, 2점, 2, 3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밴드에 올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 한번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면서 내용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봤더니 웬걸요? 제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늘 하던 얘기가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실수합니다. 부담감을 가지면 실수합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저 역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몇 문제가 이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답을 제시한 것도 있고, 한 9점 정도가 거의 뭐 실수로 틀리는 문제, 또 몰라서 틀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틀리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오면 대부분 다 이제 카톡으로 시험지를 받아서 진짜 수험생 입장으로 풀거든요. 책 없이 서재에 앉아서 책상에 푸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 70점대 중반대 점수는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70점대 초반대였어요. 70점대 초반, 7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다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올리는 답이 뭐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5, 6점 떨어지는데 이번 시험에 선생님들도 상당히 실수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초를 잘 기초를 간과했다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은 그럼 어느 정도 형성될까? 작년에는 한 63점에서 67점 정도였어요, 전공이.
근데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63점에서 67점이 작년 컷이라면 한 6점에서 7점 정도는 올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50점대 중반에서 60점대 초반 사이에 컷이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예상이죠. 하지만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본 바로는 그러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대인지, 또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은 좋은 점수, 뭐 60점을 넘었고 60점대 중반을 넘었고 심지어 70점대를 넘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뭐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들리는 얘기들은 한 사람이 점수를 올렸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수를 받은 것처럼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점대 중반이 넘었다면,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후에 50점대 중반이 넘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2차 준비에 올인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60점대를 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55점에서 60점대 초반 사이 컷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2차에 전념하세요. 그리고 그 이하의 점수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2차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그 발걸음을 시작하셨어요. 1년의 커리큘럼이 완성되는 건 1차에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1차 강의까지만 하지만 2차까지 끝나야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이 다 끝나요. 그러고 나서 올해 시험을 잘 봤구나, 결과가 좋았구나, 아니면 올해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 내년을 다시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1차 시험의 결과가 나 지금 50점대 초반 점수야, 40점대 후반 점수야, 그러면 나는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2차 준비할 의욕도 없고 동기도 떨어져, 내년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에이 그냥 잠시 바람이라 쐬러 가자, 이런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시험에 열정을 쏟아부을 시기가 또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에 1차를 합격하고 나서 2차를 볼 때는 자신이 2차의 초수생이에요. 말은 재수생인데 1차엔 재수생인데 2차엔 초수생이 돼버려요. 그럼 상당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힘들지만 2차 준비,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본인이 체육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그리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그런 동기가 아직 충분하다면, 체육교사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2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짜시고 모여서 면접 준비도 한번 해보시고 수업 시연도 한번 해보시고 실기 준비도 해보셔야죠. 그리고 점수대가 이상이라면, 제가 예상하는 점수 이상이라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2차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해봤어요. 봤더니 작년에는 각 영역별로 대부분 점수가 한 10점씩 10점씩 배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거의 그렇습니다만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적게 출제가 됐어요. 한 4문제 4점 정도 배점이 출제됐고, 그의 교육과정 그 사조와 원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 전년도에 많은 내용이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지 않았나.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천과 사조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체육교수 이론도 가장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 시든탑의 체육교수 이론의 내용에 아주 옛날 얘기들을 많이 다뤘죠. 완전 교수 사정 모델이 나올 정도로 그런 내용을 다뤘어요. 수업 방식 늘 중요시하는 스테이션 수업 나왔고요. 수업 모형이 올해 비점이 상당히 많아요. 8점이나 배점이 됐어요. 스타일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그래서 스타일 모형 문제에서의 이런 배점, 그 다음에 사철학 문제도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썩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심리학, 이 문제들, 우리 모의고사 때 다루었던 문제들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운동 역학 문제도 우리 원주율 문제가 출제됐죠. 그 파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원주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름에 따른 호의 비율을 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14. 그래서 우리 호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파이. 또는 반지름
2배한 길이가 지름의 길이니까 거기에 호의 길이의 비율이 원주율 3.14를 곱하면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파이는 180도고 2분의 파이는 90도다. 그걸 각속도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운동생리학 문제도 프랭크 스탈린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국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측정평가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도 출제됐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1번부터 뭐 잘 안 보이시지만 분석을 해보니 빨간색의 내용들은 다루었던 문제들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제가 문제를 적중했다 많이 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빨간색이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역학은 뭐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니까 굳이 색칠을 안 했고요. 한 70% 정도 비율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은 다 거의 출제됐던 부분들이에요.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심지어는 거의 똑같이 출제됐던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적중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7, 8월달 문제뿐만 아니라 9, 10월달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PPT 자료를 나눠드려요. 근데 PPT 자료에 자료를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시간을 벌게끔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나눠드리는 건데 거기 내용이 거의 한 8, 90%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 그 다음 모르는 부분 잘 보완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뭐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긴 시간은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짧은 시간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체육 수업 모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로젠샤인의 직접 교수 모형 6단계를 제시했고요. 이 단원 계획 및 활동 내용이 어떠한 수업 모형을 적용한 것인가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로젠샤인의 체육 수업의 6단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직접 교수 모형은 너무나 쉽게 답안을 작성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수업 전 공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 참 많이 했죠. 매칠러의 체육 수업 모형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든탑의 체육 교수 이론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바로 수업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 플랫폼 게시판의 수업 시간이나 활동 내용, 쌍방의 원격 수업 준비 사항, 활동, 공간에 대한 내용, 원격 수업에 대한 예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체육 수업 할 때 궤도라든가 또는 체육관의 벽면에 그 당일 차시 수업에서 하게 될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자기 할 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뭐지? 오늘 뭐 하는 거지? 오늘 배구에 언더핸드 패스를 하나 보다. 손은 이렇게 하는 건가? 토스는 손가락을 삼각형을 만드는 거네? 이런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최초 활동의 통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답을 잘 쓰셨을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로젠샤인의 수업 6단계에 대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니까 굳이 뭐 또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초 활동의 통제, 수업 시작 전 구조에 대해 학생들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수업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법. 즉 학생들 모여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주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 가셔도 최초 활동 통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잘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예요. 자, 이거는 4번은 제가 정말 강의 때마다 매번 강조했던 얘기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다. 나오면 태권도의 조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세는 조끼 자세 딱 나왔죠. 근데 부상 염자로 나왔네요. 4번 염자로. 그래서 보니까 제가 며칠 전 동네에서 조깅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어요. 발목이 아프고 붓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족관절 염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지금 발목 관절의
운동 형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접힌 걸 내번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으로 접힌 걸 외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번 염자, 바깥쪽으로 접힌 걸 외번 염자라고 합니다.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번 염자를 저는 왼쪽 오른쪽 다 한 7번 부상을 당했어요. 1도 2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한 부상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운동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려니 벌써부터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심리학에서 그 운동과 정서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울증이죠. 우울증. 우울증은 몸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전달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운동 심리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원이고, 세로토닌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이거 우습게 보고 넘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부담을 느껴서 틀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얘기. 우울증 뭐 세로토닌 안 쓰시고 도파민 쓰시고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링겔만 효과, 사회적 태만 현상. 이것도 보면 팅 음직력과 운동성에 관한 체육 탐구 수업에서 교사 학생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그래서 줄다리가 개인이 최대로 당길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힘 100%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했을 때 인원이 2명, 3명, 8명으로 늘어나면 당길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즉 개인의 힘이 얼만큼 되나요? 2명일 땐 200, 3명일 때 300, 8명일 때 800. 그러니까 각각 100%씩 다 발휘하면 800이라는 힘을 발휘하게 될 건데, 링겔만이 연구해본 결과 그래프와 같이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인의 수행력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100% 발휘했었는데 5명, 6명, 7명 늘어나면 한 50% 정도까지, 이 자료상으로는 개인의 힘 100% 중 50%밖에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의 이름을 붙여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무슨 효과라 그래요? 링겔만 효과라고 얘기하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를 과정손실이라는, 집단 과정손실, 우리 조종손실과 동기손실에 대한 얘기하죠. 그래서 잉햄의 연구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동기손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조종손실로 얘기한다면 드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얘가 드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얘 들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손실로 인해서 집단의 실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동기손실을 심리적 용어로 집단에서 발생하는 동기손실, 사회적 하기 싫어, 태만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여러분들 7, 8월 문제 풀이 때 자료로 나눠드렸던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에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기다린 문제죠. 너무너무 기다린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음은 파격표적이 분석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값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평균이 28회고요. 기억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15.87%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면적 비율이. 그죠? 여기 면적 비율이.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는 34.13%예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26회인데 여기 똑같이 15.87%예요. 둘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도 면적 비율은 뭐라는 거야? 34.13%. 여러분들 정상 분포에 대한 비율을, 지점수의 비율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아니구나. 지점수의 비율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보자마자 이거 그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딱 그려서 이렇게 그리셨을 것 같아요.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34.13%, 13.59%, 34.13%, 13.59% 이렇게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점수가 1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지점수가 1이니까 지금 지점수는
지점수는 뭐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점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지점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래서 정교사가 800의 평균 기록은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높아요. 당연히 B중학교는 26개고 28개니까 A중학교가 더 높죠. 근지구력 수준이 B중학교 학생들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 교사가 꼭 그럴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자, 요렇게 변환을 해보면 이 그림이 A중학교하고 B중학교의 학생들을 분포를 해보면 분명히 여기서 표현해도 되겠구나. 분명히 26개에서 지점수 1점이니까 표준 편차가 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어딘가 여기서 섞인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자, A중학교가 높지만 A중학교의 표준 편차가 3회래요. 그러니까 A중학교는 28회 플러스 마이너스 3회니까 여기는 몇 개요? 31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중학교 표준 편차 5회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5회니까 26에 플러스 5니까 몇이에요? 31이에요. 즉 지점수 1점에서 31점씩 된다는 거죠. 31개씩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포가 지금 26개의 31개 분포에 34.13%가 있고 28개에서 31개 사이에 34.13%가 있어요. 그러면 31개를 넘어서는 곳에 15.87%가 있고 또 31개를 넘어서는 곳에 또 15.87%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아서 몇 개 회보다 많은 횟수를 기록한 학생들의 비율은 두 학교가 같습니다. 15.87%로. 정교사가 두 학교의 동일한 학생들에게 1차 측정과 같은 조건에서 팔표표기 검사를 반복하여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박 교사가 반복 측정한 결과에 따른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즉 이게 뭐냐면 한 개인의 점수를 무수히 많이 측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측정의 효율성이 한계겠죠. 따라서 집단의 표준 편차와 신뢰도를 이용해서 한 개인의 절대 신뢰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즉 개인의 오차 점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측정의 표준 오차죠. 그래서 그것을 SE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SEM을 이용하면 개인의 기록에 대한 오차, 개인의 점수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피험자의 검사 점수를 비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기봉 선생님의 체육 측정평가 책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냈었고요. 그 외에 다른 것에 체육의 측정 표준 오차에 대한 얘기들은 크게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봉 선생님의 체육 측정평가 책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근대 체육 문화의 확산 양상에 관한 설명과 그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국의 스포츠와 독일의 무엇은 유럽의 신체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국의 스포츠와 독일의 스포츠, 또 뭐 유럽을 얘기하면 스웨덴의 체조겠죠. 그래서 영국의 스포츠와 독일의 체조가 어떤 영국의 제국주의와 독일의 어떤 그 체조의 어떤 확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특히 영국의 럭비 스쿨과 이튼 스쿨, 저는 럭비 스쿨과 이튼 스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딱 긋고 옥스브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라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늘 항상 수험생들과도 얘기할 때 이걸 어디를 자르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스포츠는 럭비 스쿨과 이튼 스쿨과 같은 무슨 학교와 옥스브리지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가 바로 애슬레티시즘이죠. 이 애슬레티시즘이 이제 교육체계의 중요한 어떤 사상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한 학교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였거든요. 퍼블릭 스쿨. 저는 이거 애슬레티시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는 틀렸죠. 네.
그 다음에 독일의 체조의 성립이 확산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사회 계몽가의 교육적 노력과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독일의 체조운동 튜른 베베공은 학교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었다? 사회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10년 독일 국민선을 출판하고 1811년 하센하이데 5개 체조장을 만들고 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뭐야? 독일의 얀이죠. 인물사 문제가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 다음에 독일의 체조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1895년 교육조서의 공포에 뒤따른 법령을 통해 근대학교 체육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교육입국조서가 공포된 게 1895년이거든요. 1895년 교육입국조서 공포되고 난 후에 바로 그해 7월에 공포된 게 바로 수학교령이에요. 예. 그 수학교령이 공포되고 나서 그해 8월에 학부령 제3호로 수학교 규칙 대강이 공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수학교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이것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갑오경장, 즉 갑오개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오개혁, 저는 문제 기출문제 여러분들 7, 8월 문제 출제할 때 교육조서 요게 문제 나올 거다 이렇게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자료를 나눠드릴 때는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예. 고조의 교육조서라고 얘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줄만 좀 쳐드렸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좀 색깔을 좀 넣어드렸으면 여러분 문제 맞추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그거를 못 해드린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운동 처방과 관련해서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래요. 자, 개인에게 알맞은 운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스포츠의학계 ACSM에서 제시한 운동 처방의 PIT-VP 원칙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 저도 PIT-VP는 예전에 좀 보긴 했는데 크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설마 이게 나올까 했어요. 그래서 문제로 제시할 때도 그냥 피트까지만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피트는 자 FITT까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VP가 여러분 새롭죠. 그래서 VP는 운동량을 얘기해요. 그 V는 운동량을 볼륨 얘기하고 그 다음에 P는 점증, 즉 점증부하, 부하를 점점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운동량 이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겠다라고 얘기하고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늘려야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유산소 운동의 무엇은 최대 심박수법, 최대 산소 섭취량법, 여유 심박수법, 운동 자각도법 등을 활용해서 결정할 수 있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동 처방 요소를 물어본 문제였거든요. 근데 답을 제시한 분들 중에 운동 처방 요소를 써라라고 하니까 지금 최대 심박수도 상대적인 거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상대적인 거고 여유 심박수도 상대적인 거고 운동 자각도도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강도의 앞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상대적 운동 강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들을 활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상대적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 운동을 선택하는 거고 그 운동 처방 요소는 운동 강도다. 저는 맞게 채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운동 강도 쓰신 분도 정답으로 인정하시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덤벨 운동이 좋겠어요. 덤벨 운동을 하면 주동근이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 여기서 단축성 수축이잖아요. 우리 단축성 수축은 근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 길이가 짧아지는 이유는 내 근육의 길이가 근육의 힘이 외적 부하보다 클 때예요. 즉 구심성 수축 또는 양의 일 또는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는 건 내적인 토크가 외적인 부하보다 어떨 때 클 때 일어나는 근수축 형태라는 거죠.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도 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적 토크가 외적 토크보다 크면 구심성 수축, 반대로 외적 토크가 내적 토크보다 크면 원심성 수축 또는 뭐 신장성 수축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때 근육 수축 속도와 힘 생성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신장성 수축 시 자, 근 길이가 늘어나는 수축이에요. 즉 외부의 부하가 외적 토크가 내적 토크보다 큰 상황이죠. 주동근의 수축 속도 차이에 따라 여기 보면 수축 속도의 차이래요. 지금 이 얘기는 신장성 수축 속도에 따라 주동근이 생성하는 최대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
자, 보세요. 단축성 수축 속도는 단축성 수보다 빨라요. 빠르다는 건 내 손의 부하가 작다는 거죠. 작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이 세니까 빨리 움직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빨리 움직여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100%를 다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빨리 움직였지만 남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빨리 움직여진다라는 건 외부의 부하에 비해서 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신장성 수축이 일어난다는 건 내 힘을 다 발휘하려고 했지만 외부의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있는 힘,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되겠어요? 상대편이 너무너무 힘이 세서 나를 순식간에 팔을 펴게 만드는 상황. 이때는 내 있는 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펴지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신장성 수축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신장성 수축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최대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음의1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럴 때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는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실제 일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진 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신장성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주동근의 생산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제시해.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 속도가 빠를 때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죠. 그 다음 7번 문제예요. 자, 최 교사가 한 걸 보니까 김 선생님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반영해 교수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김 교사가 어떤 사정 모델을 사용해 보세요. 모델은 교수 과정 변인, 학습 과정 변인, 학습 결과를 사정의 범주에 넣고 교성의 복잡성, 그러니까 요 교성의 복잡성은 교사의 생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 교수 과정과 학습 결과를 강조하는 모델인데 여기에 뭘 넣냐면 과정과 결과 피드백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에 따른 피드백이 있고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를 통해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적합한 모델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완전 교수 사정 모델이죠. 그래서 과정 피드백과 결과 피드백, 거기에 따른 장단기적인 어떤 결과물, 이걸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분석, 대기시간,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학습 내용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기시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수업 운영이 잘 안 됐네요. 한 명의 교사가 서로 다른 학습 내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요거 보세요. 한 명의 교사가, 순간 이 세계 한 명의 교사가 다른 학습 내용을 동시에 가르친다. 저는 이거를 거꾸로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습 내용을 동시에 가르친다? 순간 요거를 잊어버리고 팀티칭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수 전략에 따라 학습 공간을,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딱 나온 거예요. 학습 공간을 2가지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분리하여, 장소를 나누어. 그래서 과제식, 서로 다른 학습 내용, 과제를 동시에 가르치거나 장소를 나누어 가르치거나 하는 게 바로 스테이션 수업 또는 과제식 수업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건 여러분 다 맞추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보니까 학생의 성공 경험이 낮게 나타났대요. 피드백이 전체 양과 학생의 기능 수준에 따른 피드백 제공 수칙에 부합함. 그러나 피드백 유형별 제공 비율을 분석한 다음 표에처럼 피드백 제공 수칙에 부합하지 않는 2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보니까 일반적 피드백과 구체적 피드백, 즉각적 피드백과 지연된 피드백.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체적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일반적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피드백을 얘기할 땐 초보자가 잘 모를 때에는 세세한 내용 잘 알려주기 어려우니까 일반적 피드백을 많이 하고 수육달 되면 그때 구체적 피드백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학생들의 즉각적 피드백보다는 학생 인지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연된 피드백을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작성 방법에 죄송합니다. 작성 방법에 매칠러가 주장한 피드백 제공 수칙에 근거하여 쓰래요. 매칠러가 제공한 피드백 제공 수칙을 보면 어떤 게 좋다? 일반적 피드백보다는 구체적 피드백이 많아야 효과적이다.
즉각적인 피드백보다 지연된 피드백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에 따라서 뭐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즉 일반적 피드백보단 구체적 피드백이 많도록, 또 지연된 피드백보다는 즉각적 피드백이 많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피드백과 구체적 피드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 즉각적 피드백과 지연된 피드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신데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 피드백이 더 많아야 한다, 구체적 피드백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참 문제 많이 냈던 내용인데요. 너무 내기 좋은 문제여가지고 여러분도 꼭 보시라고 자료도 몇 번 나눠드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다음은 체육 수업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갈등에 대한 토론 수업 내용이래요. 자, 요즘 수업 중에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몇몇 친구들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지금 과정이죠. 과정은 무시하고 이기려고만 한다. 목적 달성, 여기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거친 파울을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이것을 머튼의 일탈행동의 유형을 쓰래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개혁 또는 혁신이라고 얘기하죠. 좋게 얘기하면 혁신인 거죠. 그죠? 안 좋게 얘기하면 개혁인 거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 민수가 저도 누구 못지않게 승부욕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네, 이거 내적 요소인가 보다 생각했죠. 이따가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를 이겨서 얻는 기쁨보다 친구들에게 반칙을 일삼는 문제아로 찍히는 게 더 싫습니다. 전 이거 보고 낙인 이론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에게 안 좋게 사회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경기에서 반칙을 저지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편법을 쓰는 게 몸에 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민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회학적 일탈 이론의 명칭을 쓰고 이 이론의 내적 요소에 해당하는 문장을 가해서 찾았을 것. 올해 시험이 이래서 많이 헷갈렸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학자를 분명히 제공해줬어요. 제시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자가 사회통제 이론을 얘기하면 사회통제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결석 이론 얘기하면 허씨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보다는 그냥 단지 이 이론이 뭐냐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인 이론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단서를 준 게 내적 요소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구분되는구나. 이것은 얘가 이런 어떤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장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탈적 행동을 안 하는구나. 나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신념에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통제 이론이고 내적 요소, 신념에 대한 내용을 찾아 쓰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 이게 바로 내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수미가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시간에 다툼이나 반칙이 발생하면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몇몇 친구들을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그 친구들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반칙이나 거친 행동을 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친구들을 갈등이나 반칙을 일삼는 문제아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친구들이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서 그들이 문제아로 내몰리게 만드는, 저는 이 내용이 저희 아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선입견을 갖고 다르게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학교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체감을 한번 했어요. 선제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부모가 선생님이 방관하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이게 바로 무슨 이론이에요? 바로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다 그 영역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때 다 나눠드렸던 자료예요.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모모고등학교 장애학생 선수의 근기능검사에 대해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자, 그림 1과 같이 등속성 운동잡이 사이벡스 얘기하는 거죠. 근기능 수준을 알 수 있는 무엇을 측정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원래는 그림 2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교사 각속도와 무엇의 관계를 알 수 있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속도와 무엇을 알면 무엇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각속도가 90도일 때 180W를 얻었어요. 이때 무엇의 값은 몇이고 단위는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등속성 운동장비 사이벡스죠. 즉 뭐예요? 등속성이라는 것은 관절의 각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장비예요. 즉 관절의 각속도를 일정하면서 최대의 근력을 발휘하는 장비죠. 그죠? 그래서 근기능 수준을 알아보는 장비, 그거 결국 파워를 알아보는 장비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힘 곱하기 뭐를 알아볼 수 있어요?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워죠. 즉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 그쵸? 힘과 그 다음에 모멘트 팔의 길이 D, 뭐 회전 반경이라고 얘기할게요. 거기에 지금 각속도, 이 역시도 파워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서 잠시만, 우리 선속도는 뭐예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예요. 그쵸? 따라서 각속도는 뭐분의 뭐? 회전 반경분의 선속도죠.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요렇게 요 공식을 여기에 요렇게 대입할게요. 그렇게 하면 힘 곱하기 회전 반경, 모멘트 팔이죠. 곱하기 회전 반경분의 선속도예요. 는 힘 곱하기 속도 관계가 되고 결국 이건 뭐가 돼요? 바로 파워가 됩니다. 그렇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운동 상황에서의 파워나 선운동 상황에서의 파워나 파워 똑같이 일률 또는 파워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 2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림 2를 보니까 각도가 90도래요. 90도 뭐 예상하기에 뭐 그 배니까 뭐 180도가 되겠죠? 또는 여기 270도가 될 거고 여기 360도예요. 예. 360도를 도는 과정에 파워가 증가하다가 떨어져요. 또는 둔화되다가 또는 어떤 고원 상태를 이루어요. 이 얘기는 각속도가 증가할수록 파워는 둔화되는 증가 양상을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성적으로 분석하려면 최대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적정 각속도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죠. 따라서 최대 파워는 적정 각속도에서 얻을 수 있다, 또는 뭐 270도/s의 각속도에서 최대 파워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수치를 물어보는 정성적 개념이 아니고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최대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적정 각속도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써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각속도가 증가할수록 파워는 최고점을 지나 둔화되거나 또는 뭐 항정 상태, 고원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역유자 형태를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적정 각속도의 최대 파워가 존재한다. 최대 파워는 적정 각속도에서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교사가 각속도와 일률, 파워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각속도와 일률, 즉 파워를 알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각속도가 90도/s일 때 180W를 얻었어요. 이때 무엇의 값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자 우리 뭐 여러분들 흔히 각파워라고 얘기하니까 각파워라고 쓸게요. 그냥 자, 선운동에서의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예요. 그러면 각운동에서 파워 똑같은 말은 이거 필요 없는 얘기고, 결국 각운동에서 힘은 토크고 곱하기 뭐야? 각속도죠. 자, 토크는 F 편심력 기울여 쓸게요. 편심력 곱하기 모멘트 팔의 길이. 모멘트 팔의 길이 D인데 이 D의 내용은 지금 사이벡스를 통해서 무릎에서부터 지금 올리고 있는 거니까 회전 반경의 길이는 안 변해요. 즉 모멘트 팔의 길이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 반경 호의 길이 요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각속도. 그쵸? 네. 근데 각속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요? 선속도의 개념이니까 선속도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각속도를 쓸게요. 요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180W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것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요거와 요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80W는 토크 곱하기 각속도입니다. 요거거든요. 따라서 토크는 뭐야? 각속도분의 180W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180W는 파워에 대한 얘기니까 파워에 대한 단위도 알고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각속도를 줬어요. 각속도는 90도 per sec. 근데 여기에서 또 90도 per sec를 줬는데 중요한 건 단위가 토크의 단위가 이렇게 답은 또 토크는 파이분의 뭡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 디그리 per sec로 얘기할 수는 없고 원주율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주율이라는 건 뭐냐면 원주율의 정확한 개념은 보세요. 원이 있어요. 원의 지름이 있죠. 원의 지름과 호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게 파이예요. 그게 뭐예요? 3.14죠. 그럼 우리는 지금 지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은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회전 반경 분의 호의 길이는 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파이다 라고 얘기하면 회전 반경 즉 원주위를 이 반지름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R이 요만큼 돌았다는 얘기죠. 요게 1일 때 요 길이는 3.14란 얘기예요. 지름일 때는 한 바퀴를 돌아서 2대 6.28이 되는 거고 반지름일 때는 1대 3.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파이는 몇 도를 의미하냐? 180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바로 90도를 의미하죠. 따라서 각속도 90도 per sec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2분의 파이 per sec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자 요거 각속도 계산됐고 여기다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금방 제가 단위를 잘못 써가지고 살짝 끊었어요. 다시 자 각속도가 지금 90도는 2분의 파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90도 per sec는 2분의 파이 per sec와 똑같죠. 그러면 이걸 각속도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토크는 2분의 파이 per sec 분의 180W예요. 이것은 이게 지금 1분의 180이랑 똑같은 게 이게 내항의 곱은 분 뭐가 되고 외항의 곱은 분 자가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내항의 곱 분자 2분의 파이분의
자, 180W는 180kg 미터의 제곱 세크의 세제곱이에요.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번 더 하면 이것도 1분의니까 이것은 결국 파이분의 2 곱하기 180kg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세제곱 곱하기 S예요. 그쵸? 요거 곱해주니까 이거 하나 없어지고 2 곱하니까 결국엔 파이분의 360kg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되죠. 근데 요건 1의 단위인데 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줄이라고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360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토크는 벡터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의 단위는 뉴턴미터 또는 일반적으로 중력을 제외하고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줄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줄의 단위를 쓰면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줄의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걸 단위를 바꿔주면 360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미터를 파이로 나눈 값. 따라서 이 가로에 해당하는 값은 뭐예요? 360 뉴턴 미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미터 이렇게 해도 저는 맞다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힘의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뉴턴 미터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미터 이렇게 표현해줘도 맞다고 채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귿은 360, 그 다음에 리을은 뉴턴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 다음 니은은 토크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하다가 순식간에 머리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디안의 개념이고요. 여기 보면 이거 잠깐만 좀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원의 둘레 길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 파이 r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파이는 지름에 대한 호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2r이면 회전 반경의 r이니까 2r이면 지름의 길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파이 3.14배 되는 요 비율을 곱하면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반지름이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지름은 2잖아요. 2 곱하기 3.14 하면 6.28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호의 길이는 6.28입니다. 반지름이 1m라면 호의 길이는 6.28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 r 파이는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주율은 그 각도, 그러니까 2r일 때 3.14니까 요만큼 r일 때는 3.14만 도는 거군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를 의미해요. 2분의 파이는 90도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이 파이는 결국 뭐 6.28이니까 360도 1회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디그리 퍼 세크 또는 레볼루션 퍼 세크 또는 라디안 퍼 세크 얘기했는데 예전에 곡선주로 달리기 그 문제 이후로 또 원주율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문제 딱 한 문제 나온 게 이 문제죠. 그래서 자 다음 모모중학교 김교사의 스포츠 표현 교사학습지도안의 일부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육과정 분석에 교육과정의 표현, 단어명 스포츠 표현, 그 다음에 신체활동 음악 줄넘기 작품 개발 및 감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교과 영역의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생각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보세요.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생각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용하는 교과 역량이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신체 수련, 경기 수행, 신체 표현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건 뭐 무조건 외우셨던 거고 신체 움직임 매개로 생각과 움직임 표현하는 수용한 능력보다 신체 표현 능력이에요.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맞추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초점에 우리 예전에 내용 요소 플러스 기능으로 우리 성취 기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기능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에 대한 탐구하기, 신체 표현에 감상하기, 의사소통하기 해서 의사소통하기 요거 빼고 지금 문제를 출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참 나오기 어렵다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요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의사소통하기. 근데 기능은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외우셨던 부분들이라서 다 맞추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교사학습 방안. 학습자 경험 분석, 음악 줄넘기, 신체적 및 정서적 경험은 충분하나 창작 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절차에 관한 지적 경험 부족한 편이다. 지적 경험 부족 문제에 대한 교사학습 운영 방안을 계획한다. 수업 용기구 분석, 학습 도구 최소 2~3개 이상 학습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교사학습 중점사항에서 줄넘기 동작을 반복 연습하면서 건강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문제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사학습 운영계획 근거에 쓰라 라고 했는데, 즉 교사학습 운영계획의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에 부합하게 내용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체 표현이잖아요. 신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원하고 있어요? 건강 체력을 증진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영역의 특징과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 맞지 않은 거죠.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에 부합하지 않은 신체 활동이 이루어짐,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고요. 다음 교사학습 방법.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 문제 냈어요. 학생들 스스로 창작 작품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파악하며 창작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학생들이 창작 활동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 제시 방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동기유발 전략을 활용하고 창작 과정을 스스로 탐색하여 이해할 수 있는 탐구적 교사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그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교사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자기주도적 교사학습 환경의 조성, 요거 시험 문제로 또 나온 거고요. 제가 영역별 문제풀이 때도 모의고사반 때도 교사학습 방향에서 문제 출제될 것 같으니까 아마 6회인가 5회인가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또 연속으로 교사학습 방향에 대해 출제를 했어요. 혹시나 빼먹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다 맞추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1번에 다음에 가는 경기력 검사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나는 농구 경기력 검사 점수를 분석한 것이고 작성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교사들이 대화에 농구 경기력 도구 검사 개발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께래요. 그러니까 타당도 높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초보라 잘 모르니까. 네, 좋습니다. 먼저 농구 경기력 검사를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검사 항목이 경기력을 검사하는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농구 전문가인 김교사의 주관에 따라, 전문가, 김교사, 내용 요소, 이게 뭐예요? 바로 내용 타당도죠. 또는 논리 타당도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논리 타당도도 맞는 얘기고 내용 타당도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체육 문헌을 찾아보면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주관에 판단된 타당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용 타당도의 검증은 논리적 분석에 근거하기 때문에 논리 타당도라고도 하며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에 의해 판단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용 타당도와 논리 타당도는 같은 정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유교사가 검사의 타당도를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유교사가 검사의 총점과 검사 항목의 점수간 상관으로 타당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농구 경기력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데 기여도가 가장 큰 검사 항목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적 상관인데 얘는 부적 상관이니까 얘 제외하고 요 중에서 봐야겠다. 그 중에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드리블이니까 드리블이 농구력 경기력 검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러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뭘 얘기해요? 상관계수는 자,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상관이에요. 부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가 증가하면 뭐 하나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가 많이 나오면 농구 경기력이 떨어진다를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정적 상관이라면 이게 무조건 높으면 경기력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부호를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바로 농구 경기력 검사예요. 예전에 농구 경기력 검사에 2점슛과 3점슛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0.08인가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0.8로 생각하고 그게 높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턴오버가 많으면 경기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턴오버를 줄이면 경기력은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가장 농구 경기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턴오버를 통해서 턴오버가 많은 팀은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죠. 턴오버가 적은 팀이 경기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턴오버 항목이 되는 것이고, 결정계수는 뭐예요? 결정계수는 상관계수를
제곱한 게 결정계수잖아요. 즉 상관계수가 0.6일 때 결정계수는 0.6을 제곱한 0.36이 되죠. 지금 여기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이니까 0.8을 제곱하면 0.9니까 0.9를 제곱하면 9, 9, 81 0.81이 바로 결정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중략. 저는 여기서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딱 걷어요. 아, 중략 해가지고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별개 내용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교사가 농구 경기력 검사의 타당도를 취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유교사 첫 번째 내용은 내용 타당도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두 번째는 구인 타당도의 상관계수법을 이용해서 구인 타당도를 얘기한 나의 항목을 얘기했구나. 그러면 이것은 구인 타당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저거 풀 때는. 그래서 저는 농구의 경기력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정 타당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이게 상관계수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집단 차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인 타당도, 즉 농구 경기력 검사에 기능 수준이 높은 사람과 기능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농구 경기력 검사를 통해서 기능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잘 구분해 준다면 이 농구 경기력 검사의 하위 구인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여기는 딱 위아래 별개 얘기고 증거 관련 검사, 증거제한 검사에서의 타당도 알아보는 방법으로 저는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몰라서 틀리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어디에 선을 그어버리면 별개의 얘기로 생각하게 되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구인 타당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12번 문제. 저도 이 문제에 참 할 말이 많은데 자, 다음은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자, 이 교사가 우리 학교에 곧 실내 암벽 등반시설이 생긴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미 스포츠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어요. 왜 배우세요? 학생들 인기 있는 선생님 되시겠네요. 김 교사가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모습 보이고 싶거든요. 제가 문제 틀린 거 오픈하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수치스럽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거든요. 굉장히. 근데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체육교사가 시범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왠지 교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내가 교사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 꼭 저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꼭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공부 더 해야 될 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체면도 안 설 것 같아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9점 정도 틀렸으니까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다 맞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이게 우리 자결성 이론에서 얘기하면 책임감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외적 동기 중에 규제 유형 중에 외적 규제, 내적 규제, 확인 규제 중에 내적 규제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규제, 의무감 규제를 얘기하고요. 다음 김교사가 기억, 인공암벽 올라가는 동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인공암벽을 올라가는 동작은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등반 기술이 없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밑주신 기억의 특성을 젠타일의 운동기술 분류 중 환경적 맥락 차원으로 쓸 것. 그러면 젠타일이 운동기술 분류를 1차원적 분류를 하기도 했고 2차원적 분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적 분류는 환경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제가 아마 7회 모의고사 때인가 6회, 8회 모의고사 때인가 7회 모의고사 될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으로 젠타일의 운동학습, 운동기술 분류하는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차원적 분류다라는 말이 언급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뭘 단서를 줬냐면 운동기술 분류 중 환경적 맥락 차원으로 제시해라라고 하니까 그럼 환경적 맥락 차원, 그러면 젠타일이 분류하는 건 환경적 맥락 차원과 동작 기능에 따른 운동기술 분류 2차원 분류구나 라고 단서를 찾아냈어요. 근데 저는 순간 그냥 1차원만 생각하고 내가 문제를 그렇게 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수렴이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제 오류고요. 그래서 환경적 맥락을 보니까 우리 조절 조건, 비조절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개인에게 수행에 영향을 미치냐. 근데 인공 암벽 등반이니까 암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코스가.
또는 그 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지형 지물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암벽 등반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어가는 방식은 다르죠. 따라서 환경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안정된 환경이지만 동작 간 가변성은 있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젠타일을 2차원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은 안정 상태인 조절 조건에서 동작 간 가변성이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안정 상태 또는 폐쇄 기술 이렇게만 제시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사가.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지도자가 등반한 전 교육부터 몸을 직접 잡아주면서 정확히 동작을 유도하고 지금 신체적으로 지금 교정을 잡아주고 있죠. 이끌어주고 있죠. 등반 시에는 동작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인지적으로 또한 높은 곳은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낮은 곳을 연습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연습 기법을 뭐라 그래요? 가이던스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가이던스 기법의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의존성 생성이에요. 이건 영역별 문제 풀 때 똑같이 문제 냈어요. 그죠?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배우고 연습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비형 문제 또 살펴볼게요.